내가 알고 잃는 것과 모르고 잃는 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해요. 알고 잃으면요, 내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모르고 잃으면은 분노만 쌓여요. 오늘 책은 바로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편입니다. 요즘 펀드, 그다음에 뭐 ETF도 네, 핫하잖아요. 네. 또 우리 주식 좀 어느 게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식에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싶다. 아예 안 쓰고 나는 싶다. 그냥 일에만 전념하고 싶다. 네. 이럴 때는 ETF가 정말 좋다라 봐요. 네. 그리고 펀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싶고 투자도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제 ETF랑 주식을 하는데 ETF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개별 주식으로 투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원자재라던가, 네네. 뭐 금, 은, 뭐 아니면 그쵸, 지수 이런 거에는 ETF를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 ETF 중에 하나가 고배당 ETF. 고배당 ETF. 고배당 ETF라는 게 이제 고배당주들을 그냥 묶어서 네. 고배당 ETF라고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 명절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명절?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아, 네. 그 이제 큰 선물에 보면은 네. 좋아하는 과자도 있지만 정말 나는 입에도 안 되는 과자 사탕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있죠, 거죠. 있죠. ETF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좋은 종목도 들어있는데 아닌 것도 있고. 이 종목은 배당을 잘 줄 뿐이지 주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기업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고배당 ETF라는 건 분배금도 있지만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네. ETF 가격이 되잖아요. 그럼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는 건 ETF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한테도 또 ETF 추천하지 않는다면서요, 별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런 ETF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연습이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공부해서 뭔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고 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졌을 때 그때의 욕심 그리고 그때의 공포를 몸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정도 공포를 기억하면서 아, 맞아. 이런 공포였을 때 주식을 사야 돼. 이 정도의 욕심이 났을 때 이때 팔아야 돼를 좀 몸으로 각인시키는 쪽이라 네. 예, 그런 면에서는 ETF는 좀 이게 감흥이 잘 안 오죠. 또 책에 보니까 그 주식 초보들이 네.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고. 엄청 많은 실수를 하죠.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정말 실수로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월 달에. 그러더니 왜 돈이 안 빠져나가냐고 예수금에서. 네. 그래서 왜 안 빠져나왔지? 왜 안 빠? 당연히 이틀 뒤에 빠져나가. 아, 그거?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제 미수거래랑 신용거래를 자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레버리지 투자도 정말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위험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게 수익률 잘 나오는 주식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하루 만에 찍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열광합니다. 그치. 근데 왜 어디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우리가 이미 교육을 받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1등 해야 된다는 것만 배웠고 그리고 이제 어른 되고 나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데 취업해야 된다, 계속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 그쵸.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데들 보면은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들일수록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열광하는 현상을 더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좀 깨야 되는데 본인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이런 주식들이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잘 버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안 좋아요. 돈을 잃으면 당연히 내 재산이 크게 손실이 났으니까 안 좋은 안 거고 좋은 거고. 이익이 나고 나면은 이제는 밋밋한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주식이 쳐다도 안 보입니다. 레버리지로 돈 버신 분들은 그냥 못한다고 하죠. 단순하게 비유를 하자면 마라탕 먹던 사람이 이유식 먹으면 맛 안 느껴지거든요. 자극 도파민 자체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관심도 없고 배당주는 쳐다도 안 보죠.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까지 미수신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또 보니까 그 저 PER 그다음에 저 PBR 함정이 좀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퍼라는 것 자체가 네. 시가총액에서 당기순이익을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가총액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주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결국은 주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가 나누기 주당순이익인데 네. 주가는 무엇으로 정해졌는가? 사람들의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의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게 주가예요. 그러면 주가는 미래에 대한 가격입니다.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과거에 대한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점이 안 맞죠.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과거에 대한 이익으로 나눴을 때 네. 괴리가 심하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퍼주들, 고PER주들 보면은 네. 굉장히 퍼가 높은데 그 이유가 당연히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는 먼저 앞을 달려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낮아 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래 순이익을 구해야 된다. 미래 시점의 주가를 미래 시점의 예상 이익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퍼가 네. 그 기업의 미래 퍼다. 그럼 미래 퍼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 한 3년 뒤에 퍼를 봤더니 예상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퍼가 100이 넘는데 네. 3년 뒤에는 15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비싸게 산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 보면은 그 네. PER이 좀 높을 때 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저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주들 같은 경우도 막 불만이 많아요. 이 기업을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버핏이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순이익이 미래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미래의 이익이 지금의 주가를 낮은 퍼로 만들어준다. 그럼 저 퍼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네. 점점 기량이 하락하는 주식이라는 거죠. 아, 운동선수로 반대된 치면, 얘기인 거네요? 예, 운동선수로 치면은 지금 기량이 점점 떨어져 가는 선수인데 왕년의 4번 타자. 네, 내 왕년에 좀 홈런 좀 쳤어.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의 몸값을 이렇게 높게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PBR 이야기도 하자면은 이제 저 PBR이라는 주식들이 청산 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부도가 나도 네. 나는 청산에서 이익을 얻어서 안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PBR이 1 이하면은 부도가 나도 안전한 기업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PBR이 1 이하인 기업이 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PBR 1 이하인 기업이 망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거의. 네. 그 기업이 부동산이 안 팔려서 현금이 막혀서 뭐 부도가 나는 경우 외에는 네. 뭐 조금 수익이 안 나거나 부도가 날다 했을 때 설비 자산이나 네. 부동산을 팔아서 충분히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세아 시멘트 예.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 PBR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PBR을 기준에 보면은 자산 가치 대비 이제 주가를 본 건데 네. 기업의 이익과 매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과 이익은 상관없이 자산 가치만 보고 투자를 했다? 리스크가 많을 수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저 PBR 주식들 보면은 거의 영원히 저 PBR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 PBR 주식들이 언제 많이 오르느냐? 매출과 이익이 갑자기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자산 가치가 확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롯데칠성. 롯데칠성. 2000년에 7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돈을 못 버니까 라고 하면서 좀 인정을 안 해주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롯데칠성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매출 1조를 달성했어요. 2001년. 이때부터 매출 1조를 달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라고 네. 했을 때 그 당시 때 가격으로 이제 한 8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네. 한 5년 정도 좀 정체하고 그 다음에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이제 자산 가치가 150만 원이니까 결국 150만 원까지 올라갔고 나중에 다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자산 가치라는 거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성을 가졌을 때 네. 그제서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액면 분할했나요? 액면 분할했어요. 10분의 1로 그래서 분할했어요. 지금 그 예. 가격이 다르구나. 예. 자, ROE가 또 30% 예. 넘는 기업엔 투자해야 한다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돈이 많은 아빠고 두 아들이 이제 뭐 형편없어요. 그냥 네. 직업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을 불러요. 아빠가 좀 돈을 대줄 테니까 사업 하나씩 해라. 1년에 1억씩 벌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봐라. 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제 옵니다. 아버지, 저는 100억만 주시면 1년에 1억씩 벌어올 수 있다. 사업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고 났더니 둘째 아들이 옵니다. 아버지, 저는
10억만 주시면 네. 1년에 1억씩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현명한 아버지, 네. 아버지가 이제 저기 탈무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한테 줘야지. 10억 1억을 벌어온다는데. 전 둘째 아들을 솔직히 조용히 따로 불러서 이럴 것 같아요. 100억을 줄게. 10억을 벌어와라. 그건 둘이 엠빵해라. 아니죠. 우리 첫째 취업 좀 시켜라. 아, 그러니까 이거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뭐로 바꾸면 되냐면 네. 투자자로 바꾸면 돼요. 투자자. 투자자는 아까 같이 100억을 주고 1억을 벌어오는 기업보다 네. 10억을 주고 1억을 버는 ROE 10% 기업에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ROE 30%라는 거는 10억을 주면 3억씩 벌어온다라는 거죠. 야. 굉장히 높은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데 ROE가 높은 기업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중소기업, 스타트업, 뭐 아니면 중형주일 때는 기업이 작으니까 이익과 매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자본 대비 이익이 높다 보니까 ROE가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 기업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자본으로 계속 붙잖아요. 네. 그럼 자본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 눈덩이처럼 커진 자본만큼 이익도 커져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버핏이 말한 건 뭐냐면은 그 ROE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업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죠. 어려울 것 같은데. 이익이 정상 속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런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라고 본다라는 거고 버핏이 과거에 투자하던 시절 2007년까지는 연평균 수익률이 27%, 28%였었습니다. 네. 근데 버핏도 지금까지로 합산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3%예요. 줄었네.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끝났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고성장을 주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그럼 우리도 투자 수준을 이제는 좀 낮춰서 한 20%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 1위부터 15위까지 쫙 보면은 ROE 20%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야,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하나가 뭘까? 예. 자, 시가총액 핵심이 나오잖아요. 오, 자, 예. 시가총액 봅시다. 지금 자, 여러분도 혹시 영상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네. 딱 15위까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15위까지 LG생활건강까지. 딱 하나 있네요. LG생활건강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버핏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네. LG생활건강인데 우선은 경기를 안 타요. 이제 먹거리, 음료수 사업이라던가 생활용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경기 방어주에 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황이 오든 불황이 오든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예. 그럼 그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은 주가가 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내수 산업 가지고는 확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화장품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화장품 사업은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불티나게 잘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또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성장 사업이라 봐야 되겠죠. 내수주가 성장을 갖췄기 때문에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자본이 늘어나는데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이 가장 이제 롤 모델, 좋은 기업의 표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물론 ROE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기업들은. 네. 그 조작된 ROE들로 이제 막 ROE가 높게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도 적게 하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가장 어떤 약간 표준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야, 한마디로 지금 워렌 버핏이 만약에 한국에 투자한다면 LG생활건강에 투자할 것이다. 아마도 예. 전인구 소장님이 추천주는 아니고 워렌 버핏의 가상 추천주. 예. 근데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네.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뭐 연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뭐 주식하는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몇 퍼센트 벌었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라 얘기해요, 그러면? 몇 배 벌었어. 그 몇 배 벌었어에 통하는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오릅니다. 꾸준히 오르면서 되는 거고 힌트를 하나 여기서 드리자면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월봉으로 보면은 이 60선을 딱 2번 건드렸습니다. 10년 동안. 2번 건드렸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년 동안 이 기업의 위기가 2번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주가상으로. 그러면 이 60선을 건드렸을 때가 이 기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2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좀
주가가 뭐 60선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기업이면서 매출 이익이 좋아지고 자본도 늘어나고 ROE가 높은 기업들이 60선에 닿거나 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정말 우상향하는 좋은 기업을 그나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왜 60선이에요? 이 이평선이 5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고 60일선도 있고 120일선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5일선과 20일선에서 가장 많이 충돌을 하죠. 그렇죠. 가볍다 보니까. 근데 20일선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런 기업들 보면 한 4-5번밖에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60일선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닿는 기업들도 있어요. 뭔가 아예 안 닿거나 한두 번 정도 닿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뭐 코스트코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런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을 닿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하면. 거기까지 닿으면은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몇 년치의 주가를 다 회귀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사이클이 이제 다시 불황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그런 거죠. 신호로 좀 봐야 될 수도 있겠군요. 그다음에 또 뭐 가짜 고ROE 주식 찾아내는 건 뭔데요? 아까 같이 ROE가 높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주들도 ROE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쵸. 우리 기업은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ROE를 높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매출과 상관이 없어요. 매출이 늘지 않아도 순이익만 늘리면 ROE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출이 늘지 않는데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느냐? 원가 절감하면 되죠. 그죠. 원가만 줄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단기 순이익만 계속 늘려나는 현재 위주의 사업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적자를 보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부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다 현금으로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순이익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잡아놓으면서 순이익만 늘리는 기업들 아니면 또 뭐냐면 자본 자체를 안 늘리는 기업이 있어요. 오히려 자본을 줄여요. 계속 해가 지날수록. 그러면 자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합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과하게 합니다. 이번에 내가 100억을 벌었으면 배당을 120억, 150억을 해버려요. 그럼 자본에서 손실이 나겠죠. 자본이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ROE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냥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배당 잘 주고 ROE 높으니까 좋은 기업이네. 투자했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은 피해야 된다. 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투자가 없는 기업은 성장 또한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ROE도 잘 봐야 되는 게 이 자본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자본이 없어요. 자본 잠식 회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스타벅스는 자본 잠식이냐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부채라는 거예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옵니다. 그럼 부채가 과다하다라는 건데 그럼 스타벅스는 빚더미 회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수금을 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슬레라는 회사랑 사업을 하겠는데 10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네슬레가 계약금으로 굉장히 큰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과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만 하면은 이 돈은 빚이 아니라 사라지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이걸 부채로 잡아요. 그럼 부채가 과다한 거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자본이 없는 거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을 구할 때는 어떠한 자본인지 그러니까 정말 부채가 빠져나가는 자본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부채인지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상적인 자본을 내 따로 구한 다음에 ROE를 새로 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주식도 공부할 게 되게 많네요. 예, 회계를 공부하면 재미있고 시간 많이 걸리고 어떤 때는 또 효율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주식 투자자가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기업 정보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경영진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경영진. 예. 예를 들어서 경영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기업주들 중에서 막 기업주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가 바뀌거나 아니면 계속 이 기업이 자주 매각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상증자를 계속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기업은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아니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자꾸 떨어져요. 현금 흐름이 계속 안 들어와서 자꾸 돈줄이 막혀 나가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뭐 자산이 많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재고밖에 없고 아니면은 뭐 부채는 자꾸 나가가지고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영업활동은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지금 현금 회전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초보자가 주식 투자로 돈 잃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몰라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선은 저는 뭐냐면 솔직히 알아도 잃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알아도 벌 수 있고 몰라도 벌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알고 잃는 것과 모르고 잃는 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해요. 알고 잃으면요, 내가 다시 복기를 합니다. 왜 잘못됐을까? 다음번에는 그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반성을 하고 다음 전략에 수정을 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도움이 되는데, 모르고 잃으면은 분노만 쌓여요. 내가 다시 더 큰 돈 가져와서 네. 벌겠어. 아니면은 이제 주식은 잘못된 거야.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쵸. 내가 차라리 잃더라도 알고 잃고 벌더라도 알고 벌어야 다음에 도움이 된다. 어차피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1, 2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후에서도 투자하려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점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알고 잃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잃으면 다음의 확률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